이미 그 얘기는 했었죠. 이제 로자리오 줄리아난의 확인에 따르면 2026년형 페라리가 1월 중순 바르셀로나 테스트전에 도착하고 2월 바레인 테스트를 위해 수정된 버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페라리의 공기역학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워 유닛 관점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 페라리가 풍동과 CFD 사용 시간에서 얻는 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하고, 또 변경될 ERS 메커니즘의 새로운 작동 시스템, 즉 유압식이 아니라 전자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무게 측면에서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시고 알림을 활성화하셔서 포뮬러1과 페라리 주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매일 가장 중요한 뉴스를 확인합니다. 로자리오 줄리아나가 확인했듯이 바르셀로나 테스트전에 페라리가 조기 버전으로 도착할 것이며 2025년 치유 불가능하다고 평가되었던 SF-25와는 크게 다를 것입니다. 실제로 루이스 하밀턴도 페라리를 위해 계획된 바쿠에 업데이트된 바닥을 가져와 SF-25 개발을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로익세라는 루이스 하밀턴에게 차량이 공기역학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고 확인했으며, 그 후 벨기에 후방 서스펜션을 통해 차량의 설정을 변경하여 레이스 페이스의 일관성을 개선했지만 2025년 페라리의 가장 큰 문제였던 예선에서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루이스 하밀턴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다른 팀들보다 먼저 2026년형 차량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바쿠의 업데이트와 업데이트된 바닥을 건너뛰었습니다. 이로 인해 페라리는 2025년 후반에 도입된 업데이트 기반의 조기 차량으로 비공개 바르셀로나 테스트에 참가할 것입니다. 원래 2025년 차량을 위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2026년형 차량으로 넘어갔으며 주로 새로운 엔진에 대한 초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사실 맥스 버스타펜도 팀들이 2026년 신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트랙에 나서는 것보다 박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겨울 휴식 기간 동안 마련된 데이터 수집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될 것입니다. 차량에 도착할 첫 번째 업데이트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바레인 테스트에서 진화된 버전이 도착할 것이므로 바르셀로나와 바레인 사이에 매우 다른 차량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6년 경주차는 초기에는 매우 유의미한 공기역학적 개발 곡선을 가질 것이지만 많은 엔지니어들은 이 곡선이 2022, 2025 세대보다 훨씬 빨리 평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면 효과 시대 초기에 메르세데스가 옆구리가 없는 차량으로 크게 발전했음을 기억합니다. 앞뒤로 서로 다른 시스템의 풀로드와 푸시로드를 실험한 많은 차량들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페라리의 사이드 포드 안에 있는 바에스카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페라리의 에스덕트, 항상 있는 공기 통로도 기억합니다. 하이브리드 시대 초기에는 여러 솔루션들이 실험되었고 그 후 점차 버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대에서는 공기역학적 개발의 학습 곡선이 크게 평탄해질 것입니다. 이는 풍동과 CFD에서 더 잘 작동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익세라도 2026년 프로젝트의 중심은 타이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포뮬러 1에서는 타이어가 레이스 페이스 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맥라렌이 2025년에 높은 온도에서의 타이어 관리 덕분에 제조사와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덕분에 경주 내내 꾸준한 스틴트를 유지할 수 있었고 타이어 수명을 늘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익세라도 말했듯이 이는 2026년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내년 페라리는 특히 롱 스틴트, 즉 경주 내내 긴 스틴트에서 타이어 성능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페라리는 2025년에도 예선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X와 Z 모드가 도입되면서 드라이버가 공기역학적 시스템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때 타이어 온도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바르셀로나와 바레인에서 확실히 테스트될 것이지만 팀들이 타이어 관리를 어떻게 잘 해내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야스마리나, 즉 아부다비에서도 페라리 내부에서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여 앞바퀴 피렐리 타이어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한 전면의 공기역학적 활성 시스템이 어떻게 최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렐리 자체도 이미 타이어를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2026년의 트랙에 가져가 적응시키고 강력하고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경주에서도 충분히 오래 지속되는 기능성 타이어를 가지려고 합니다. 2026년에 새로운 차량에서는 타이어의 두께도 변경될 것입니다. 앞 타이어는 폭이 25mm 줄어들고 뒷 타이어는 30mm 줄어들어 타이어와 아스팔트의 상호작용이 당연히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하중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타이어가 얼마나 과열될 수 있는지를 바꾸고 이 모든 것은 예선과 경주에서 타이어를 잘 관리하는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페라리는 여러 번 브레이크를 위한 리프트 앤 코스트를 실행했으며 이는 과열되면서 타이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경기에서 타이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리프트 앤 코스트를 하는 페라리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능의 한계까지 가면서도 타이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페라리를 보고 싶습니다. 이는 2025년 맥라렌이 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를 위해 바르셀로나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모니터링할 파라미터 중 하나는 타이어의 수직 강성입니다. 이 값은 타이어 자체에 가해지는 하중 수준에 따라 타이어가 수직으로 어떻게 압축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수직 강성은 특히 차량이 공기역학적 하중 커브, 아스팔트의 불규칙성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2025년 페라리 SF-25의 약점이었으며 다양한 상황, 즉 서킷의 다양한 특성 때문에 타이어가 최적 범위에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로익 세라가 말했듯이 서킷에 따라 타이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터 작업을 강화하여 타이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페라리는 공기역학적 하중을 개발하는 방법과 타이어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할 것인지, 특히 타이어 자체의 수직 강성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있으며 피렐리는 2026년에 적합한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해 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킷의 상황 변화, 즉 날씨, 커브, 트랙의 불규칙성, 아스팔트의 매끄러움 정도 등이 새로운 더 좁아진 타이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과 동일하게 남아있는 휠캡은 변경되지 않으며 타이어의 가열 및 냉각 사이클과 다양한 워밍업 랩도 변경되어 경기 및 예선에서 타이어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팀이 차량이 해당 피렐리 타이어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워밍업 랩을 진행할 것입니다. 페라리에 새로 합류한 엔지니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페라리는 메르세데스와 알파인에서도 여러 엔지니어들을 영입했습니다. 우선 한 발짝 물러나 봅시다. 알파인이 포뮬러 1에서 엔진 제조사로서 물러나고 팀으로서 알파인은 남아있지만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할 것입니다. 르노는 포뮬러 1을 떠나고 메르세데스에서 다양한 인물이 페라리로 온 것을 보았습니다. 2024년 10월에 합류한 로익 세라는 페라리에게 큰 성과였으며 그는 하이브리드 시대의 메르세데스 성공에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소이오도 메르세데스에서 페라리로 합류한 다양한 인물을 원했으며 예를 들어 줄리아 조피니는 공기역학 전문가로 메르세데스의 공기역학 부서에서 2년간 일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고 이는 페라리에서 시즌 중 차량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샤일스 파잔도 페라리 팀에 합류할 것입니다. 특히 샤일스 파잔은 메르세데스에서 성능 및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로서의 오랜 경험을 페라리에 가져올 것입니다. 그의 배경은 페라리가 타이어 이해를 개선하고 2026년 규정을 위한 중요한 영역을 개선하며 앞서 언급한 모드 X 및 Z가 타이어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능동 공기역학은 2026년 타이어를 언제 냉각시키고 언제 가열할지 이해하는데 필수적일 것입니다. 마라넬로에 최근 합류한 다른 인물로는 칼라브리아 대학교를 졸업한 시모네 사코가 있으며 그는 셋이 전송 전문가로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에게는 모터스포츠에서의 첫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소타 LMH 팀에서 페라리로 온 마르코 파자르디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시다. 그는 인드어런스 세계에서 왔으며 현재는 바람터널 부서의 기계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익 세라가 확인한 바와 같이
페라리는 마라넬로에 도착한 여러 엔지니어들과 함께 2026년 차량의 타이어 관리에 대해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스트 후 20% 하중 감소를 평가하고 느린 곡선에서의 질량 변화 관리를 주목하는 업데이트된 수학 모델도 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셀로나에서도 평가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며 하중이 20% 감소하면 타이어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것입니다. 트랙에서 차량의 하중이 적어질수록 곡선에서 타이어가 더 많이 부담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내년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우리치오 아리바벤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는 드라이버의 역할이 단순히 차량을 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차량 개발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버가 엔지니어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는 약간 세바스찬 베텔을 향한 은근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원한다면 약간 세바스찬 베텔에 대한 은근한 비판입니다. 사실 베텔이 페라리 드라이버였을 때는 매우 빠른 드라이버였지만 때때로 너무 엔지니어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리바베네는 드라이버가 자신의 주요 책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베텔의 노력이 선의였지만 특히 유용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글을 쓰고 이것저것 다 얘기했습니다. 유용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세바스찬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각자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는 아리바베네의 의견입니다. 이번 시즌 초 해밀턴이 자신의 팀에 문서를 보내 차량뿐만 아니라 팀의 내부 역학에 대한 변경을 제안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조건을 지시하기보다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우리치오 아리바베네가 루이스 하밀턴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마라넬로 내에서 이를 지시하는 엔지니어처럼 행동하지 말고 운전에 집중하고 찰스 레클락처럼 자신을 운전해서 향상시키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해밀턴은 이 새로운 차량들로 자신의 스타일에 더 잘 맞기 때문에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밀턴은 2021년까지 치면 효과 이전의 차량으로 매우 빨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머세데스는 치면 효과 시대에 가장 잘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약간 자신의 경력에서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지 라셀은 매우 어려운 상대였으며 이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하밀턴은 2026년에 더 강하게 돌아와서 지면 효과 이전의 하밀턴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성장한 상대들과 경쟁하기에 충분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같은 란도 노리스는 이제 세계 챔피언이고 막스 버스타펜은 지금 4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찰스 리클락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이번 시즌의 대부분에서 루이스 하밀턴을 앞질렀습니다. 결국 상대들은 강하며 신인들도 있는데 키미 안토넬리, 아지아라가 레드불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강력한 신인들이 있으므로 하밀턴이 2026년에 다시 동기를 찾고 적어도 8번째째 타이틀을 위해 싸우려고 어떻게 반응할지 두고 봐야 합니다. 그가 마라넬로에서 규칙을 지시하지 않아야 하며 제 생각에는 마라넬로가 이제 모든 조각을 함께 모을 수 있다면 타이틀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트랙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2026년 새로운 규칙에 잘 적응해야 하며 하이브리드 모드와 X 및 Z 모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즉 낮은 하중과 높은 하중의 공기역학적 모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으며 차량의 운전 스타일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그는 시뮬레이터에서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주요 목표가 될 것입니다. 2026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 기술적 변화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액티브 에어로다이내믹스가 주요 기술 포인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팀이 아부다비 테스트 때부터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와 페라리가 전면에 대한 작동기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탑팀은 유압식이 아닌 전자식 시스템으로 전면에서 여러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식 시스템을 사용하면 전면 날개에 있는 유압식 시스템에 비해 많은 무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게 문제는 항상 포뮬러 1에서 또는 속도면에서 차이를 만들어 왔으며 지면 효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무게 균형이 더 좋은 차량은 더 가벼울 수 있으며 초기에 밸러스트를 추가하고 업데이트로 인해 단일 차량이 무거워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규정에서 제공된 장치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유압식이 아닌 전자식 작동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헬뮤트 마르코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를 이전에 했더라면 즉 크리스티안 허나를 포기하고 그를 레드불에서 해고했더라면 막스는 세계 챔피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결국 헬무트 마르코가 강력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부적인 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헬무트 마르코와 크리스찬 호너 사이의 레드불 내부 싸움입니다. 헬무트 마르코는 크리스찬 호너가 로랑 메키스를 팀의 수장으로 하여 레드불을 먼저 떠났더라면 우리가 더 빨리 챔피언이 되었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맥스 페르스타펀이 5번이나 세계 챔피언이 됐을 텐데요. 이것은 2025년 레드불의 크리스찬 호너의 리더십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강조합니다. 2025년 7월경을 말하는데 그는 레드불 내에서 그를 항상 돋보이게 했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호너는 헬무트 마르코, 마테시츠와 함께 레드불의 창립자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헬무트 마르코는 마테시츠와 함께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고 그 후 크리스찬 호너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호너는 레드불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고 레드불과 함께 수많은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포뮬러 1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다음으로 꼽을 만한 인물이 토토 볼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작년에 있었던 사건, 즉 전 레드불 직원에 의해 법정까지 가게 된 일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모두 사라졌고 그 사건 이후로 크리스찬 호너는 한 해 동안 리더십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요스 페르스타펀이 헬무트 마르코와 맥스에 더 가까워지면서 크리스찬 호너와 대립하는 오스트리아 블록을 형성했습니다. 크리스찬 호너는 더 태국 블록에 연결되어 있어 오비디아의 소유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드불 내부에 두 개의 파벌이 생기면서 확실히 팀 내 단절과 분열이 일어났고 결국 이것이 크리스찬 호너의 팀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헬무트 마르코에 따르면 호너가 레드불을 더 일찍 떠났더라면 맥스 페르스턴이 2025년 세계 챔피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로랑 와셔의 기술적 리더십으로 레드불이 도약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크리스찬 호너와 레드불의 균열을 강조하는 것이며 헬무트 마르코는 마테시츠가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와 죽기 전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마테시츠, 크리스찬 호너가 레드불 내에서 리더십의 시각을 변경하고 오스트리아 관리에서 태국 관리로 관심을 옮긴 것이 명백합니다. 헬무트 마르코에 따르면 이것이 크리스찬 호너의 문제였으며 그를 이전보다 훨씬 멀리 보게 했습니다. 헬무트 마르코는 당연히 오스트리아 관리에 더 많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균열을 일으켜 크리스찬 호너의 해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헬무트 마르코의 이 언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레드불이 겪은 위기 시기를 강조하고 앞으로의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레드불은 로랑 와셔의 비전하에 재건되고 있습니다. 헬무트 마르코는 올해 말 레드불을 떠날 것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 이는 발전 중인 팀이며 재건 중인 팀이 규정이 완전히 바뀐 다음 해에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맥스 페르스타펀이 어떻게 반응할지 볼 것이고 차량이 앞서 나갈 만한 수준인지 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으며 이로 인해 맥스가 팀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이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포뮬러 1과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주세요. 모든 응원 메시지와 댓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페라리 내부 상황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새로운 엔지니어의 고용, 로익 세라의 2026년 타이어 집중, 그리고 활성 공기역학 관련 전자 액추에이터 개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여기 라스타에서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